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바둑 기사를 꺾어 화제가 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은 AI가 생성해내는 결과물들에 감탄하고 있죠. 몇 초 만에 뚝딱 그림을 그려내고 소설도 쓰는가 하면 AI가 인간들과 채팅으로 대화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SF 영화 허에 등장했던 목소리를 가진 인공지능 운영체제가 등장하는 건 이젠 시간 문제인 것만 같아요. Hello, I'm here. 하지만 한간에는 일러스트 작가나 소설가는 AI 때문에 직업을 잃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몇 초 만에 뚝딱 생성해낸 그림에 무슨 예술성이 있겠어? 아니, 사람이 그린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데 왜 예술작품이 될 수 없음? 이처럼 사람들의 반응들은 갈릴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예술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처음으로 펜을 들고 그린 그림이 이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한 축구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골을 보면서 와, 이 골은 정말 예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술관에 변기를 갖다 놓고 예술작품이라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가 생성한 그림이 예술작품이냐 아니냐를 고민해 보려면 우선 예술적인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다루기에는 너무 어렵고 심오한 질문입니다. 설사 제가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술이란 뭐냐?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작품. 참 쉽죠? 자, 여기 미술관 벽에 사과를 그린 그림이 걸려 있군요. 우린 미술관에 무엇을 보러 갈까요? 그저 사과를 보러 간 것은 아니겠죠? 사과는 가까운 마트에 가도 널려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그린 그림을 보러 간 것이죠. 평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과를 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르네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는 보기 힘들지만 담배를 필 때 사용했던 도구,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처음 보고서 아, 담배 파이프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그리트 아저씨는 짓궂게도 그림 아래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적어 놓았어요. 이 뭔 개소리야! 파이프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장난질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파이프라는 실제 사물과 파이프를 그린 그림은 전혀 다른 사물이에요. 파이프는 입에 물고 담배를 필 수 있지만 파이프를 그린 그림으로는 담배를 필 수 없잖아요. 이처럼 실제 사물과 그것을 재현한 이미지 또는 실제 사물과 그것을 지칭하는 언어는 사실 서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간들이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 우연히 지어낸 이름과 그것을 그린 그림일 뿐이죠. 마그리트 아저씨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두 개 사이의 연관성에 질문을 던진 겁니다. 손에 든 이 사과와 사과를 그린 그림은 같은 것일까요? 그림은 그저 캔버스 위에 덧칠해진 물감 덩어리일 뿐 아닐까요?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AI를 통해 그림을 출력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하겠죠.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와 관련된 태그들을 입력하고 그 외 제외하고 싶은 이미지와 설정값들을 조정하고 출력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적절한 단어를 골라야 합니다. AI 또한 학습을 하겠죠. 인간들이 따뜻한 이라는 단어를 입력할 때는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과 관련이 있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파란색과 따뜻함은 연결될 수 없게 되겠죠. 만약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더욱 적합한 단어를 추가하고 수정하면서 AI 알고리즘 내부의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는 더욱더 인간들의 생각과 비슷해지도록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모더니즘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더니즘 이후의 미술은 언제나 언어로부터 달아나려는 몸부림으로 점철돼 있어요. 그것이 교훈적인 이야기이든 정치적인 사상이든 종교적인 말씀이나 신화적인 영웅의 서사시이든 말이죠. 앞서 마그리트 아저씨가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단어와 사물, 이미지와 언어 사이에 불일치를 보여주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AI가 출력하는 그림은 이미지와 언어 사이의 연결고리, 고정관념을 더욱더 단단하게 결합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르게 말해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는 관객은 파이프를 그린 그림에서 파이프가 아닌 다른 새로운 것을 보게 되지만 AI를 통해 미소녀를 그려내는 사람은 그저 자신이 보고 싶었던 미소녀를 볼 뿐인 것이죠. 만약 마그리트 아저씨가 AI가 그린 그림을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미소녀가 아니다. 모니터 위에 비치는 디지털 픽셀 조각들일 뿐이다. 그렇다면 AI가 생성한 그림에 예술적인 것은 없단 말인가? 아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의도치 않은 오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자, AI가 더욱더 발전해서 모든 세계가 AI가 출력하는 이미지에 온통 둘러싸인 세계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죠. 어떤 영화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세기 말에 제작된 매트릭스입니다. 이 영화 속의 세계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로 둘러싸여 있죠. 인간들은 기계장치에 연결된 채 과거 인류의 가장 풍요로웠던 20세기를 복제한 이미지 속에 갇혀 잠들어 있어요. 그들이 보는 이미지는 모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생성되죠. 하지만 완벽한 것만 같은 프로그래밍된 세계 속에서도 오류는 있기 마련입니다. 영화 속에서 오류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꿈속에서 본 듯한 이미지, 처음 본 대상이지만 이전에 본 것만 같은 기시감, 데자뷰라는 이미지를 통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현실 속의 예술적인 것은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언캐니라는 개념에 대해 고찰했었습니다. 언캐니는 억압된 대상이 회귀하면서 느껴지는 불편하고 낯선 감정. 네,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익숙한 것 속에서 발견되는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말해요. 가까운 예로 불편한 골짜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어떤 로봇들은 인간의 형상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기묘하게 인간적이지 않은 표정과 느낌을 자아내는 불편함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이 정신분석학을 예술에 접목하려 했던 예술가들이 있었어요. 바로 초현실주의라는 예술의 한 조류입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익숙한 고정관념으로 둘러싸인 세계를 파열시키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일상 속의 사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언캐니에 주목했고 수많은 작품들을 탄생시켰어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AI가 생성한 이미지 속에서도 이 언캐니한 것이 발견됩니다. 각종 커뮤니티 웹사이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린 AI 이미지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실사에 가까운 미소녀풍의 그림이나 애니화된 이미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AI 이미지 게시글을 클릭하는 유저들은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 익숙한 것, 보고 싶은 것을 예상하고 클릭했겠죠? 결과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출력된 이미지의 사소한 부분이 눈에 거슬립니다. 5개가 넘는 손가락의 개수, 인간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넘어 뒤틀린 손과 발, 서로 위치가 바뀐 신체 등 우리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미소녀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기묘한 느낌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점차 AI 알고리즘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들이 원하는 이미지와 언어의 연관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오류는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한 영화 매트릭스 1편에는 주인공 네오가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불법 프로그램 디스크를 건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오는 속을 파서 텅 빈 책 속에서 이 CD를 건네는데 이 책은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입니다. 매트릭스 속의 세계는 과거 인류가 번성하고 발전했던 20세기의 세계를 본떠 프로그래밍된 세상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AI가 출력한 이미지들은 인류가 인터넷에 업로드한 무수히 많은 사진과 그림, 이미지들이 복제되고 합성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복제된 이미지라는 것은 곧 그것의 원본이 있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원본은 진짜, 유일무이한 것이고 복제된 것은 가짜, 열등하다는 생각이 깔려있죠. 하지만 보드리아르는 원본과 복제된 것 사이의 관계가 뒤바뀐 세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제된 것이 또 복제되고 또 그것이 다시 복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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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되고
결국 그것은 더 이상 원본과는 상관없는 이미지가 되는데 그것이 시뮬라크르입니다. 이제 원본보다 열등하기는커녕 원본보다 더 진짜 같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럼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매트릭스 영화 속에서 네오는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학습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에 접속하죠. 매트릭스에 대한 모피어스의 설명을 듣던 네오는 따분했는지 군중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에게 잠시 한눈을 팔게 되죠. 그리고 다시 뒤돌아보니 그 여성은 온데간데 없고 총을 든 요원이 그를 겨눕니다. 매트릭스 속 세계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 붉은 드레스의 여성은 바로 시뮬라크르라고 볼 수 있어요. 훈련 프로그램에 입력된 그녀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남성들이 보는 잡지에서 복제한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여성은 금발, 백인, 키, 몸매, 옷차림 등 흔히 남성들이 혹할 만한 육감적인 미녀의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웹에서 남성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구현한 AI의 그림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여성을 보고 있자면 어떤 배우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녀의 영화는 본 적이 없어도 이 그림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앤디 워홀의 이 작품은 실크스크린이란 기법으로 제작됐어요. 작가가 손수 그린 것이 아니라 인쇄 혹은 판화와 비슷해서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기계를 통해 복제하는 방식과 흡사하죠. 실제로 이 작품들은 색상만 다르게 해서 계속 복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원본은 무엇일까요? 피와 살을 가진 현실의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를 찍은 사진? 가장 먼저 만든 첫 번째 앤디 워홀의 작품? 사실 이 작품은 현실의 마릴린 먼로와는 상관없이 앤디 워홀의 작품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 이후로 금발의 육감적인 몸매와 다소 멍청한 여성의 전형적인 캐릭터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녀는 실제 400여 권의 책을 소장한 독서광이었고 매우 똑똑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진실이든 상관없이 마릴린 먼로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서 유령처럼 우리 곁에 살아있죠. 이것은 원본과 복제, 진짜와 가짜, 실제와 가상의 관계가 뒤바뀌어버린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이미지들은 구글 드라이브와 웹에 업로드되어 AI에 의해 복제되고 합성되어 수많은 이미지들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휴양지에 놀러가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 셀카의 일부분이 AI에 의해 다른 누군가의 얼굴과 몸으로 복제되고 합성되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이미지로 유령처럼 인터넷을 떠돌지도 모르는 일이죠. 조금 으스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AI가 출력하고 있는 그림들은 오늘날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복제되고 유통되어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어떤 그림보다 더 예술적인 것은 아닐까요?